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논란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희대의 대선 공작이라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엄중한 수사와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본격적인 다자 외교에 나섭니다. 아세안 국가들과 한일 중 3국 정상회의를 비롯해 20여 개 국가 양자 회담을 이어갑니다. 미 백악관은 북한이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하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 국방부도 북한의 러시아 무기 지원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혜가 남편의 사망보험금 8억 원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서울에 이례적인 9월 열대야가 나타났다고 기상청이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의 9월 열대야 1935년 이후 88년 만인데 태백산맥을 넘으며 뜨거워진 이 동풍이 원인입니다. 어젯밤은 더위가 다소 누그러졌지만 그래도 더위를 식히려 나온 이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한강공원입니다. 밤이 깊었지만 강변에 자리를 잡고 앉은 무리가 곳곳에 보입니다. 해가 저물어도 가시지 않는 더위를 피해 야외로 나온 시민들입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여기 오니까 너무 시원해요. 여기 시원해가지고 바람 불잖아요. 지금 시각은 자정이 훌쩍 넘은 새벽 1시 반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온도계는 26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935년 이후 88년 만에 서울에서 9월 열대야가 관측되는 등 이례적인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태백산맥을 넘으며 뜨거워진 동풍의 영향 때문입니다. 가을이 왔지만 시민들은 전혀 체감을 못하겠다는 반응입니다. 너무 덥고 야외에 나와 있어도 후덥지근한 기분이 놀려오더라고요. 낮에는 역시나 30도 넘으니까 덥고. 다행히 열대야가 이틀 연속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간밤에도 서울의 최저 온도는 23도에 불과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제주도 일부 지역 등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도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을 전망입니다. 곳에 따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를 넘을 것으로 예보된 만큼 기상청은 영유아나 노약자는 외출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 방역 당국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BA2의 하위 변이, BA2.86, 피롤라로 불리는 새 변이는 지난 7월 덴마크에서 발견된 뒤 이스라엘, 영국, 프랑스 등 전 세계적으로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미시간에 이어 뉴욕, 버지니아 등 최소 5개 주에 퍼졌습니다. 증상은 콧물과 두통, 피로 등인데 기존 오미크론 변이와 비교해 스파이크 단백질 돌연 변이가 36개 더 많아 현재 백신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달 BA2.86을 감시 대상에 추가해 감염 사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This new variant could potentially evade current immunity to increase transmission, for example. 외신에 따르면 각국의 초기 테스트 결과 BA2.86의 전염성은 낮은 걸로 조사됐지만 아직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We continue to call on all countries to strengthen surveillance, sequencing, and reporting so we can assess the risk of new variants. 앞서 WHO는 지난 5월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했고 우리 정부도 지난달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독감과 같은 4급으로 낮춘 바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와 무기 거래 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미국 백악관이 경고했습니다. 미 국방부도 북한의 러시아 무기 지원은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충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백악관은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지원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쓸 무기를 제공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This is not going to reflect well on North Korea, and they will pay a price for thi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동시에 북한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죽이는 데 쓰일 무기를 공급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러시아의 무기 지원을 검토하는 북한의 의도에 대해선 김정은의 마음속에 있을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북한과 같은 나라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지원설에 미 국방부도 공식 입장을 내고 반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Such a sale would violate multipl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미 국무부도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조치 시 있을 수 있는 후과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밝혀왔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충령입니다. 네, 인도네시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다자 외교에 나섭니다. 아세안 국가들과 한일중 3국이 함께하는 정상회의를 비롯해 20개국 가까운 양자회담에선 부산 엑스포 유치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카르타 현지에서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카르타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전통 의상 차림의 인도네시아 무용단이 축하 공연으로 맞이합니다. 첫 일정으로 인도네시아 동포들을 만난 윤 대통령은 상부상조 정신을 양국 표현으로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상부상조, 또 인도네시아의 고동로용이라는 그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부터 한 아세안 정상회의를 비롯해 한일 중 3국이 참여하는 아세안 플러스 3 그리고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해 경제 협력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금요일엔 인도 뉴델리로 이동해 G20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의제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를 존중하는 나라들과 함께 안보와 경제, 정보와 첨단 기술의 협력 네트워크를 탄탄하게 구축해야 됩니다. 윤 대통령은 출국 전 인도네시아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은 아세안 국가들에게도 실존적 위협이 된다며 긴밀한 비핵화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앞서 중국을 향해 북한 비핵화에 대한 건설적 역할을 요구했던 윤 대통령은 이제 한일 중 3국 간 협력도 다시 궤도에 올려놔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세안 플러스 3에서 한일 중을 대표하는 조정 국가로서 캠프 데이비드 3국의 아세안에 대한 지지를 실질적인 협력과 미래 비전으로 연결시키는 교두보 역할을 윤 대통령은 20개국에 가까운 정상들과 릴레이 양자회담을 통해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TV조선 김종호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한 파장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거짓 인터뷰 의혹의 키맨은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모 씨입니다. 이 조 씨는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 당시 윤석열 검사가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게 이 인터뷰의 핵심이죠. 자, 그런데 이 인터뷰가 전부 허위라고 조 씨는 검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선을 앞두고 허위 기사를 때문에 이 괴롭다며 김 씨에게 호소를 했지만 김 씨는 오히려 아무 얘기 말고 뚜벅뚜벅 가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최민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선을 앞둔 2021년 9월 김만배 씨는 신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만나 10년 전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윤석열 주인 검사가 브로커 조모 씨 수사를 무마해줬다고 말합니다. 커피 한 잔 주면서 너는 얘기 다 들었어. 그렇지 가 인마 이러면서 보내드래. 윤석열이다. 해당 내용은 인터뷰 반년 뒤 대선 사회자인 2022년 3월 6일에 보도됐습니다. 하지만 김 씨 인터뷰 직후 조 씨에겐 보도되지도 않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한 취재진들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한 달 뒤인 2021년 10월 말 조 씨는 김 씨에게 이 같은 괴로움을 토로했는데 김 씨로부터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뚜벅뚜벅 가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또 김 씨가 다 끝난 다음에 아니다라고 말하면 그때 가서 어쩌겠냐고 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당사자인 조 씨가 가짜뉴스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김 씨가 입단속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씨의 진술과 2011년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 기록을 종합 검토해
조 씨와 커피를 마신 사람은 당시 대검 중수부 소속 박모 검사였던 걸로 결론 내렸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자, 이렇게 조모 씨가 부산저축은행 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윤석열 검사가 사건을 무마해줬다. 이 내용이 지난해 대선을 사흘 앞둔 3월 6일 한 인터넷 매체에 김만배 씨와 신학님 전 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의 인터뷰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후에 민주당은요,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다 이러면서 집중 공격을 했죠. 하지만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 인터뷰 김만배 씨가 돈을 주고 꾸며낸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은 희대 대선 공작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황선영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성명서입니다. 이른바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장동 주범과 언론노조연맹 위원장 출신 언론인이 합작한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 윤석열 후보였던 것처럼 조작하고 대선 사흘을 앞두고 녹취록을 풀어 대선 결과를 바꾸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순방 출국 직전 성명을 발표한 건 대장동 허위 인터뷰를 심각한 중대범죄로 보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 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일부 언론의 책임도 거론했습니다. 대통령 고위 관계자는 조작 인터뷰를 4개 아이템에 할애해 보도한 방송사 등이 있다며 기획된 정치 공작에 대형 스피커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김만배 거짓 인터뷰 의혹을 긴급 안건으로 올려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심의에 착수할 예정인데 해당 인터뷰를 검증 없이 보도한 방송사들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김만배 씨의 거짓 인터뷰 논란의 불씨 지금 국회로도 옮겨 붙었습니다. 여당은 천인공노할 대선 공작이라면서 화력을 집중을 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엄중한 수사와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야당에서는 인터뷰가 허위가 아닐 수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여당은 신학림 전 언론노조연맹 위원장과 김만배 씨의 거짓 인터뷰를 대선 정치 공작으로 규정했습니다. 대선을 가짜 뉴스로 오염시킨 천인공노할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김만배 씨가 이재명을 위해 돈으로 언론 기사를 매수한 것으로 특히 신 전 위원장이 1억 6천만 원을 받고 대선 3일 전에 거짓 인터뷰를 유포하면서 투표일까지 사실 여부를 검증할 시간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겁니다. 가짜뉴스 인터뷰를 한 뒤에 1억 6천만 원인가 책값에 보통 책값에 1만 배가 넘는 돈을 받은 그 사람은 무슨 걸 의율할 수가 있습니까? 15대 대선 김대엽 병풍 사건과 16대 대선 20만 달러 수수 의혹 등 민주당 인사들이 연루됐던 과거 선거 공작 의혹도 거론됐는데 한동훈 법무장관은 대선 공작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가짜 뉴스를 대대적으로 유포하여 선거판을 뒤집으려 했던 정치 공작은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때도 민주당이었고 현재도 민주당이었습니다.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니까 정치 경제적으로 남는 장사가 되고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투명하게 수사해서.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지만 당 일각에선 거짓 인터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기획된 허위 보도가 갑자기 이제 전환되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무조건 다 허위였다라고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자, 지금 전해드리는 대로 이 대통령실 지난해 대선 직전에 보도된 이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인터뷰, 이 희대 대선 공작 사건이라고 규정이 되면서 지금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장 부위원장, 김현정 민주당 평택을 지역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 문제의 인터뷰, 지난해 대선을 사흘 앞두고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를 통해서 보도가 됐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갔더니 커피 한 잔 주면서 너는 얘기 다 들었어. 그렇지 가 인마 이러면서 보내더래.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 박영수가 그러면 윤석열하고 통했던 거야? 윤석열이를 데리고 있던 애지. 통했지. 그냥 봐줬지. 그러면서 부산저축은행 회장만 꼬리고 시키고.
자, 윤 대통령이 이제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 검사 시절에 이 대출 브로커 조모 씨에게 커피를 타주면서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 이게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 대통령실 시대의 대선 공작 사건이다 하면서 이례적으로 좀 성명까지 내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죠. 먼저 윤 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아마 선대위 차원이나 김만배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 이상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대라는 것이 이전에도 이런 여러 가지 공작 사건이 있었지만 이렇게 조직적인 혐의가 있는 이런 공작 사건은 처음이에요. 그런데 김만배 씨가 누굽니까? 이 사람이 대장동 사건 권력형 비리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에요. 그분이 권순일 대법관을 통해서 이미 그 당시에 본인한테 도움을 줬던 의도적이든 의도치 않았던 도움을 줬던 이재명 전 지사를 살려줘요. 그런 혐의가 있는 것이죠. 8차례씩 찾아가서 어쨌든 그 뒤에 무죄가 이례적으로 나옵니다. 그 뒤에도 이렇게 이어져서 마치 구명활동 하듯이 또는 당선시키기 위한 어떤 플랜을 짜듯이 이렇게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 정보를 생성을 이렇게 가짜뉴스를 합니다. 그 생성한 가짜뉴스를 유통시키는데 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처럼 일사불란해요. 그리고 유통하는 과정에 다른 것들이 개입 못하게 권력이 지키는 듯한 뉘앙스의 상황도 벌어져요. 예를 들면 검찰에 여러 번 그 당사자인 조우영 씨가 나가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변호사 한 명도 본인이 얘기했던 건 아니다라고 대조사까지 해서 그런 기록들이 다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록상의 내용들이 유출이 안 돼요. 이것만 유출이 돼요, 이상하게. 남욱이가 진술했던 내용만 유출이 되고 그 남욱이의 번복된 내용은 진술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진술들을 갖고 있었던, 접할 수 있었던 권력층의 묵인이 있지 않고는 이런 정보 유통 과정에서 이렇게 순수한 그 해당 생성된 가짜 정보가 유통될 수 있었겠는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생성의 문제점, 유통의 문제점, 유통 과정의 보호의 문제점 이런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제 거짓 인터뷰를 넘어서 대선을 흔들었던 사건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대통령실은요, 문제의 인터뷰가 대선 사흘 전 공개된 배경, 이 대장동 사건의 몸통을 이재명에서 윤석열로 뒤바꾸려 한 정치 공작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의 이례적인 성명 내용은 어떻게 이해를 하셨습니까, 우리 김 전 대변인? 저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 민주당과 당시 이재명 후보와 신학님 그리고 김만배 등과 엮어서 마치 이것을 대선 공작 프레임을 짠 것처럼 그런 프레임을 짜서 야당 탄압을 하려는 정치 기획과 방송 장악 의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례적으로 처음입니다. 처음 대통령실에서 익명의 고위 대통령실 관계자 하면서 공개 입장문을 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엄중히 수사해라 정도의 스탠스를 취하면 될 것인데 이것을 시대의 대선 공작이라고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줘버린 거죠, 대통령실에서. 그러다 보니까 바로 여당과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국회에서 이걸 국기문란 행위로 또 규정을 하고 방심위의 심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방심위가 바로 이거를 긴급 심의 안건으로 올려서 의결을 또 하고 또 신학님 씨에 대해서는 그 압수수색에 이어서 오늘 소환 통보까지 이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대통령실이 기획하고 그리고 검찰과 여당, 방통위, 방심위가 실행을 한 정치 기획이자 야당 탄압, 방송 장악 의도가 담긴 오히려 그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기획된 허위 보도의 전환이라는 아까 박주민 의원 인터뷰와 궤를 같이 하시는 것 같아 보이는데 내용을 좀 저희가 들어가면서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죠. 어떤 말이 맞는지. 이 당시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도요, 이재명 후보가 녹취록 내용을 근거로 공세에 나섰습니다.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여당도 이 문제를 대선 공작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당시 토론 내용과 여당 입장까지 함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산저축은행 일반 대출인데 다른 건 기소하면서 그 외에 이 대장동 대출만 봐줬습니까? 저한테 커피는 왜 사주셨어요? 그럼 왜 타주셨어요? 저는 그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참. 희한하네요. 갖다 붙이려고 10년 전 것까지. 저는 윤석열 게이트다, 이게. 윤석열의 몸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장동 몸통을 이재명 대표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둔갑시키려 한 2022년 대선의 최대 정치 공작 사건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그의 인터뷰를 기획한 것은 누구입니까?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 정치 공작의 배후를 밝히고 공모하고 동조한 자를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 들어보셨습니다. 여당은 정치 공작의 배후를 수사해서 밝혀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가짜 뉴스가 수혜자가 될 뻔했다면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와 또 민주당 배경 또 이재명 대표 어떻게 좀 연관성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상황인 거죠? 아까 어쨌든 말씀해 주신 객관적 사실관계로 보면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이 대표가 뭐 김만배 씨하고 공모했는지 여부는 뭐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어쨌든 김만배 씨가 허위 인터뷰를 하고 나서 10월 달 그 해 10월 달에 국감에서 몸통 얘기를 이재명 대표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몸통이란 단어가 부산저축은행 사건 갖고 저렇게 몸통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낼 수가 없는 사실관계예요. 부산저축은행이라는 것은 원래 본류가 이게 원래 경찰청에서 조사하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다 이게 중앙수사부로 넘어와서 중수부에서 어떤 테마로 했냐면 그러니까 금감원이라는 이 관하고 상호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하고 이게 서로 결탁돼 있다. 이걸 수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은진수 씨도 그때 구속되고 뭐 김두우 씨인가요? 홍보수석도 구속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류는 뭐냐면 부산저축은행 임직원이 본인들이 SPC를 만들어서 본인들이 대출받아 사업을 했다는 거죠. 이거를 수사했던 것이지 나머지 분들에 대한 수사는 그 뒤로 다 넘겨요. 그래서 결국 수원지검에 가서 조우영 씨도 형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걸 덮었다라고 볼 수 있는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보고 나서 변호사인 이재명 대표께서 이거 덮었다라고 몸통이다라고 끄집어낼 수 있는 사실관계가 아니고 두 번째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팩트체크를 안 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기자분들이 취재 과정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조우영 씨가 얘기했다는 거 아니야? 이거 사실 난 윤석열 그 당시 주인검사 만나본 적도 본 적이 없다. 또 사실과 아니다라고 몇 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조차 넣지 않았어요, 기사에. 그런데 그런 기사를 갖다 그대로 차용해서 TV 방송에서 말씀을 하신다? 저는 그 뒤에 지금도 사과 안 하신다. 그건 뭐냐면 사과를 안 한다는 것은 당시에 본인이 인지하고 있던 사실관계하고 별 다름이 없다. 결국 나는 특별히 내가 오인한 게 없다라는 취지의 지금 그 인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도 아니면 어쩔 수 없고 나는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라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얘기해 주신 그 조 씨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기가 자신이 이제 거짓을 했다고 얘기까지 했는데도 거기까지 얘기했는데도 그거를 얘기를 안 하고 일이 진행됐던 상황. 나중에 김만배 씨가 나중에 따로 뭐 괜찮아 뭐 다독이는 듯한 반응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분명한 것은 그 이제 부산 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 당시 그 불법 대출 자금을 중개했던 브로커가 조우영 씨고 그 조우영 씨를 박영수 전 특검에게 소개해 준 것이 김만배 씨라는 그 사실은 맞는 거고 김만배 박영수 전 특검이 변호사로 있으면서 특수부 후배들을 통해 가지고 부산 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무마시킨 그런 의혹들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이 종잣돈이 돼서 대장동에 그 토지를 매입하는 데 쓰여졌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 이게 그 종잣돈 말씀 주시는데 지금 김만배 씨 이전의 일이에요. 그거는 아시다시피 이전에 거기가 민자사업 개발하려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달려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사업권을 다 잃고 나서 결국 김만배 씨한테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우영 씨는 그 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 전에 본인이 했던 역할을 인정받아서 본인이 천화동이 메토의 주인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본인들의 공이고 그렇게 따지면요. 최태원 씨 누나인가요? 동생도 처벌받아야 돼요. 투자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한 거 갖고 뭐라 그러면 뭐 은행들 다 처벌받아야 돼. 그렇게 따지시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불법 대출에 대해서 조우영 씨가 개입했다고 하는데 물론 커미션을 먹었죠. 그것은 그 대장동 땅과 관련된 PF 대출 관련된 커미션을 먹은 것이지. 아까 말씀드린 데 PF 뭐 110개를 만들어 가지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의 본류가 아니었던 거고 당시 조우영 씨 신분은 참고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 주임검사가 이 해당 수사 자료에서 그걸 빼고 나서 수원지검에 넘겼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 설명을 했고 그걸 수원지검에 가져가서 처벌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 수사 무마했다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관계가 다르다. 자, 그 윤 의원님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얘기해서 아까 그 김현정 전 대변인도 얘기를 해줬습니다만 기획이 조작돼서 다시 원료 바꾸려 하는 것이다. 이걸 기획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의 노력을 기획으로 본다. 그걸 기획으로 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그 어떤 국민이 이해하겠습니까? 예컨대 이게 기획이 되려면요. 그러면 먼저 이전에 있었던 김만배 씨의 이런 가짜뉴스 창출 및 유통 이것이 사실이어야 돼요. 그럼 지금 이게 기획이 되는 거죠. 그럼 모든 수사는 다 기획입니까?
기존에 있었던 범죄 행위와 위법 행위를 밝혀내가지고 손해배상을 받거나 수사를 통해 처벌하고 재판하는 것도 다 기획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일이 제대로고 이게 정당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기획이겠죠. 그게 아니면 원래 정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방통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대통령실의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역할을 못하는 분은 이재명 당대표께서 당시에 만약에 본인이 어쨌든 지긴 하셨지만 수혜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유감 표명은 당장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역할 못하는 분은 이재명 대표 또는 민주당이죠.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서 그거죠. 이게 이제 아직 사실관계는 이제 수사 중이니까 밝혀질 거예요. 근데 아직 민주당과 연관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그리고 바로 저 방통위원장까지 나서서 이것을 대선 정치 공작이다. 이것을 또는 뭐 국기문란행위다라고 규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줘버리니까 이것은 야당 탄압과 방송 장악을 낸 의도가 있다라고 저희가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는 여전히 그 엄격한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라는 게 저희 입장인 거고요. 다만 이제 자꾸 이제 저 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랑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지금 계속해서 엮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와 관련해서는 사실 공식적인 인터뷰도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 김만배 씨와 신앙림 씨가 오래전부터 같은 언론사에 다녀서 친한 관계였고 그 저 2021년 9월 15일 날 둘이 만나서 한 얘기를 그냥 본인이 녹음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9월 15일 날 녹음을 한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확정된 거는 11월 5일이란 말이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기도 전에 민주당이 뭐 신앙림 씨 등하고 공모할 이유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신앙림 씨의 그 말에 의하면은 신앙림 씨도 이것을 이제 그 녹음한 걸 갖고 있다가 22년 2월 25일 날 두 대선 후보가 토론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과 관련된 뭐 김만배 씨라든지 박영수 전 특검과 전혀 모르는 사이라든지 이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이것을 좀 알려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어서 3월 4일 날 뉴스타파를 통해서 이거를 알렸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그 확인된 내용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만 딱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누구로부터 김만배 씨가 들었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들었다는 얘기를 조영 씨도 들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조영 씨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나중에 다 검찰 다시 얘기를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법원에 가서도 전문 진술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원래 말을 했다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나와서 인정해야지만 증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조영 씨가 아니라고 하면 사실관계 밝혀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뭘 더 밝히죠? 수사기관은 수사를 통해서 누군가 처벌받아야 사실관계 확정되는 건가요? 저는 조영 씨가 아니라 그러면 깨진 거죠. 그걸 이제 아니요, 그 당시에 검찰의 문재인 정부 검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내용이 이렇게 조영 씨가 얘기한 것을 알고 있었는데 얘기도 안 했다, 공개하지 않고 그냥 묵혔다. 이런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각에서 그런 말씀을 지적을 하시던데 거꾸로 보면 윤석열 정부로 바뀐 지도 벌써 1년 6개월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그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왜 그동안에 그걸 가지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그 곡기를 끊고 단식 투쟁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걸 또 퍼트런지에 대해서 의혹이 우리 의문을 좀 제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조영 씨가 말을 바꿨다라고 하고 계신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재판을 통해서 법원에서 확인하는 것이지 검찰의 주장이나 당사자들의 주장에 의해서 확인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수사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하고 법원을 통해서 이걸 확정하는 그 과정을 좀 봐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했듯이 지금은 흐름 자체가 대통령이 주도하고 여당과 방통위, 뭐 검찰 등이 같이 실행하고 있는 이런 거로 저희는 정치적 기획에 그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검찰이 아니라 특검을 도입해서 객관적으로 수사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이 말씀도 드립니다. 아니 근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아니 지금 민주당 하나 묻고 싶어요. 자 이게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이거 엄청난 사건 아닌가요? 사실이라고 하면. 저는 드루킹 사건과는 비교도 안 될 사건이라고 봐요. 드루킹 사건은 한쪽 진영에서 뭐 어떤 언론에 영향을 준 것뿐이고 이건 가짜 뉴스를 창출했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이 사건을 보는 시각이 일단 궁금해요. 이게 만약 엄청난 사건이다 인정하고 다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나오셔야 되는데 아무 얘기가 없으시고 그다음에 사실관계 확정 관련해서 남욱 변호사가 그런 얘기 했다고 하잖아요. 본인이 또 정정했다고 하고 또는 남욱 변호사하고 조우영 씨하고 대질 조사 관련 서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남욱 변호사나 조우영 씨가 대출해 보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글쎄요 사실관계를 아직까지. 근데 잠깐만 여쭤보고 싶은 이거예요. 이제 기획이라고 잠깐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나와 있는 사실이 뭐냐면 이 신앙님 그 기자하고 당시 전문위원이었죠. 김만배 씨하고 해서 책을 사주잖아요. 근데 이게 책값이
한 건당 5천만 원이 넘어요. 1억 6천이가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일단 먼저 민주당의 입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입장은 이 내용에 대해서 차분하게 수사해서 수사해야 되는 결과를 맞다. 밝히라라는 게 현재 입장인데 수사에서 결과도 안 나왔는데 민주당과의 아무런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뭐 여당, 방통위원장, 방심위까지 검찰까지 나서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이면에는 이런 야당 탄압이라든지 방송 장악의 의도가 있다라고 저희는 지금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책각 관련해서는 이 상식적이지 않죠. 제가 봐도 이건 이상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 신학림 씨의 주장은 이게 뭐 홍맥도라서 중요한 거라서 책의 가치를 그렇게 판단했다라고 이제 지금 현재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또 이제 김만배 씨랑 둘 사이가 상당히 오래된 관계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뭐 책감 외에도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좀 약간 추측은 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만배 씨가 그동안에 보면 뭐 본인의 사업을 위해서는 수십억도 막 그냥 뇌물로 주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1억 6,500만 원이 그 작은 돈은 아닐 수도 있다. 또 이런 생각도 약간 들긴 합니다. 근데 그거 내용도 정확히 수사나 이런 거 재판을 통해서 확인돼야 될 영역이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된다. 여기까지를 저희가 김현정 전 대변인의 의견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자, 이런데 이제 한동훈 장관 엄정한 수사 방금 얘기했습니다. 엄정한 수사를 예고를 했습니다. 여권에서는 제2의 김대엽 사건이 될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교해야 될 사안인지 무엇이 다른 건지 우리 윤기찬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김대엽 사건은 결론을 바꿨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결과가 다 다르죠. 인과관계가 입증은 안 되지만 어쨌든 저희가 저걸 통해서 결론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건 엄청난 사건이었죠. 결론적으로다. 다만 그 시스템적으로 보면 지금 사건이 더 커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마치 이권과 권력과 정치권의 결탁 또는 언론계까지 결탁된 듯한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민주공화국인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인데 이게 대의민주주의거든요. 그럼 대의민주주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는데 아주 탁월한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이게 김만배 씨 그냥 했겠습니까? 뭔가 보장을 받거나 기대하고 했겠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장사꾼입니다. 언론인이지만. 그러면 경제적 이득과 권력과 정치권이 결탁해서 그럼 국민은 뭐가 됩니까? 이것은 국채를 흔드는 것이고 대한민국 헌법을 흔드는 것이라서 저는 김대엽 씨는 결론적으로는 컸지만 사실 그것은 한 부분에서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체계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방심위도요 허위 인터뷰 의혹을 이 긴급 안건으로 올리고 심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야당 추천 의원 근거가 없다면서 반발하면서 퇴장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전부 다 사실이라면 가정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를 어떤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이거에 이제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허위 인터뷰가 대선과 연계돼서 뭔가 기획됐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면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린 것, 그거 사실이라는 가정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시켜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 건과 방심위 안건 관련해서는 이걸 보도한 게 이제 뉴스타파 아닙니까? 인터넷 언론사입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거를 방송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히 방심위의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방심위의 심의 대상은 지상파하고 종편 등이 이제 대상인 거고요. 이 인터넷 언론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판결을 통해서 또는 또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되는 그 영역인데 방심위로 그 방통위원장 한마디에 국기문란행위를 한마디에 방심위가 긴급 심의안건을 의결을 해버렸거든요. 야당 추천 의원은 퇴장한 상태에서 2명이서 이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의도는 뭐냐면 뉴스타파는 심의 대상이 아니니까 그 뉴스타파가 보도한 것을 인용 보도한 KBS나 MBC 등 하고 종편 등에 대해서 우회 심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명백한 방송 장악 의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뉴스타파는 이것이 녹취록도 있고 녹음 파일도 있는데 그리고 본인들은 할 수 있는 사실관계 확인을 절차를 거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걸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본인들은 이것이 허위란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고 대선 개입 의도는 더더욱 없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보도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용 보도와 관련해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똑같은 잣대로 그 장영하 변호사가 돈다발 걸어놓고 조폭이 이재명 당시 후보한테 돈 줬다라고 한 거, 그거 허위 사실을 명백히 이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용 보도가 이
횟수보다 훨씬 더 알겠습니다.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예. 윤석열 후보도 당시에 장모가 법정 구속된 그 사건에 대해서 이런 한 푼 취한 적 없고 오히려 피해자다. 예. 이 내용에 대한 알겠습니다. 이용 보도도 엄청나게 알겠습니다. 났단 말입니다. 예. 이런 거에 대해서도 방심이 가면 다 심의하고 다 해야 돼요. 팩트 체크. 시간을 팩트 체크를 짧게 자, 첫 번째는 뉴스타파의 말은 짧게 앞뒤가 안 맞는 부탁드립니다. 것이 시간이 없습니다. 일단 예. 본인인 조효영 씨한테 확인을 했는데 예. 조효영 씨 말보다는 김만배 씨 전원을 전한 김만배 씨 말이 더 믿을만해서 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사업 회선을 통해서 하는 소위 예.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하는 것도 관할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중재위원회가 그러니까 뉴스타파는 언론기관이 아니에요. 언론이 예.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대상은 아니지만 방통위의 심의, 의결, 제재 대상은 맞습니다.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무게 심사하겠다는 거 다음에 아닙니까, 하겠습니다. 예,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분기 성장률 0%를 기록을 했습니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감소하는 이른바 불황형 흑자가 눈에 띕니다. 실질 국민 총소득도 9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건설 현장. 흙먼지 날리는 부지에는 1,000만 덩그러니 덮여 있을 뿐 공사 인력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브릿지론으로 부지는 사들였지만 착공 관련 PF 대출로 연결하는 데에 실패해 건설사가 채무 불이행에 빠진 겁니다. 9월을 전후로 브릿지론 만기를 앞둔 벼랑 끝 건설사들이 수두룩합니다. 고금리에 인건비, 자재비까지 함께 오르면서 자금줄이 끊긴 건설사 9곳이 이렇게 올해 부도를 맞았습니다. 건설업계에 자금이 돌지 않는 이른바 돈맥경화 현상에 소비 위축까지 더해져 지난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0.6%에 그쳤습니다. 역성장만 겨우 면한 건데 그마저도 수출보다 수입이 더 줄어 적자 딱지만 뗀 불황형 흑자 덕분입니다. 교역 악화는 실질 국민 총소득까지 꺾었습니다. 실질 국민 총소득이 낮아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낮아져서 내수 소비가 침체되고요. 향후 이것이 GDP 성장률을 낮출 요인이 됩니다. 한국은행은 경기가 내려갈 요인과 올라갈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이은혜가 남편 사망보험금 8억 원을 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졌습니다. 재판부는 이은혜가 고의로 남편을 살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영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가평의 한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혜. 살인과 살인 미수, 보험 사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계획적 살인 인정하십니까?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이은혜는 2017년 8월 남편이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으로 8억 원을 받을 수 있도록 3건의 보험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2년 뒤 공범 조연수와 함께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했지만 보험사는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이은혜는 2020년 11월 보험금 8억 원과 이자를 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은 어제 보험사가 이은혜에게 보험금을 줄 필요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고의로 피보험자인 망인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면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재판은 2021년 6월 시작됐지만 이은혜의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느라 결론이 늦어졌습니다. 이은혜와 조연수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형이 부당하다며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이른바 이 계곡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혜, 이 남편의 사망보험금 8억 원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설주한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승 의원님, 살해를 하고 나서도 남편의 사망보험을 요구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저는 천지분간 안 되는 소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들어갈 때 그 순간에는 이렇게 얼굴 다 가리고 들어갔어요. 네. 이 사건 아마 인천지검에 이제 사건을 담당했고 지금 아마 대검 차장으로 있는 심우정 검사장이 이 사건을 담당했을 때 저도 잠깐 사건을 들여다봤었는데 아마 이 사건 다 자기에 의한 살인죄로
검찰에서는 공소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자기라고 볼 여지가 없다. 부자기로 이제 살인죄를 인정했는데 문제는 이게 만약에 자기로 공소를 유지 안 했으면 이렇게 무기징역 안 나왔을 거예요. 분명히 이 이연애는 남편을 죽이기 위한 수많은 계획을 했고 그 계획의 과정 속에서 남편은 사망을 했는데 사망했을 때 이게 언제 소송이 제기됐는가 하면 검찰로 송치되기 전에 이게 이미 그 8억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법원 입장에서는 이 사건 아직 형사 재판이 안 일어났는데 무슨 지금 저 소송에 대한 어떤 그 보험금을 지급하느냐 좀 기다리자라고 이야기했고 당연히 이제 2심에서 무기징역이 나왔고 이때 우리 법원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타당한 당연히 면책 규정에 따라서 이 8억 원 절대 줄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이연의 소송에 대해서 패소 판결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은혜 무슨 생각으로 8억 원을 내어놓은 거야 이렇게 소송을 한 걸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이은혜 씨 같은 경우에는 고작 돈 때문에 내가 사람을 사랑해야 할 사람은 아니다라고 적극적으로 항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 같은 경우에는 살인죄 그리고 살인미수죄 나아가 보험 사기 미수죄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시다시피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동기 범죄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 양형 기준에 의할 때도 5가지 동기에 따라서 형의 경중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중에 이제 비난 동기 살인이라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재산적 탐욕에 기한 경우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렇게 보험금 청구를 하기 위한 살인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비난 동기 살인으로서 양형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은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물증과 관련된 사람들의 어떤 그 진술 등을 통해서 보험금 사기를 노린 살인이라는 사실이 입증됐다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그 피고인의 어떤 항변은 공허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설 변호사님, 재판부가 이 패소 판결을 낸 이 결정적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봅니까? 이은혜가 남편을 고의로 해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험 약관에도 보면 어떤 그 피보험자, 보험을 수령하는 사람이 어떤 이 보험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고의로 해하게 됐을 때는 보험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면책 조항이 있고요. 그 전에 이제 원칙적으로는 민법의 1004조에 의해서 피상속인이, 그러니까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해야 하는 경우, 고의로 어떤 그런 경우에도 당연히 상속권자로서 결격 사유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취지에서 저는 이은혜가 패소를 했다고 봅니다. 결정적이었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보험금 8억 원 이은혜한테 가지 않게 됐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돌아가는 겁니까? 뭐 이 보험금 8억이라는 거는 사실상 지급했는 돈에 훨씬 더 높은 거잖아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첫 번째 보험금은 받았잖아요. 그럼 그 보험금은 부당이득이에요. 그래서 보험금만 이연희한테 돌려주면 될 거예요. 사실상 이 8억이라는 거는 그게 정말 피해자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8억인 것이지 악의적이고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한 사람을 살해했을 때는 방금 설 변호사님이 말씀 주신 대로 면책 규정에 따라서 절대로 지급이 안 되니까 그 8억은 지급될 수가 없고 지금 이연희가 지급한 그 금액만 부당이득 반환 정도로 아마 그 이연희에게 돌려주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미 지금 그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돈이 나가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그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는 그 살인의 목적으로 어떤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그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무효이고 그것이 설령 다른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상속 자체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보험회사는 돈을 지급하지 않고 이 그 이은혜 이외에 다른 상속인들도 이 보험금에 따른 보험 계약에 따르는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지난 7월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서로 이 돌로 때린 이른바 이 여수 졸음쉼터 사건,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선 변호사님? 네, 그 여수 졸음쉼터라고 여수를 저도 뭐 자주 가는 곳인데 그 옆에 보면 그냥 휴게소가 있습니다.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아니 오늘 가봤더니 차량에 계속 정차해 있어서 주변인의 신고로 가봤더니 남성 두 분이 그냥 거기서 그 안에서 이제 병고를 당하신 건데 보아하니까 외상의 흔적이 명백한데 근데 누가 어떤 외부의 침입 흔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망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수사를 해봤더니 제3자가 있더라라는 것이 밝혀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제3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진범이 이제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전 굉장히 섬뜩했습니다. 사실 뭐 기록들을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많이 봤지만
이렇게 성인의 남성 두 사람이 자기를 서로 간에 해하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뒤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조종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섬뜩했는데 경찰이 뭘 찾아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차량의 블랙박스, 그다음에 CCTV, 그다음에 전화를 확인해 보니까 뒤에 숨어 있는 A씨라는 사람이 있었는 거예요. 그 A씨라는 사람이 결국 이 자동차도 빌려주고 이 사람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사람이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사실상 정말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의 어떤 심리적 지배를 하고 사망까지 이르게 만들 수 있는 정말 최악의 어떤 심리 지배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스라이팅 얘기도 지금 언급을 해줬습니다. 세 명은 도대체 무슨 관계예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 한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은 중상이 입었던 그 사람들은 온라인 게임으로 만났던 사람이 그 관계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게 문제가 됐던 것이 온라인 게임 머니와 관련해서 분쟁이 생겨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투던 와중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알고 봤더니만 결국 처음에는 이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 있으니까 살아 있는 사람을 가해자라고 생각을 하고 수사를 하다 보니까 제3의 A라는 인물이 나왔던 것이죠. 그 사람이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돈도 주고 둘 사이의 어떤 그런 이와 같은 관계, 범행까지도 이렇게 사실상 교사했다라는 사실이 지금 어떻게 보면 휴대폰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밝혀졌기 때문에 여기있는데 옛날 같았으면 이런 사실건은 정말 실체를 밝히기가 만만치는 않았던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네, 심리적인 지배.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서 짚었던 이은혜 사건 같은 경우에도 가스라이팅이 좀 특징이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뭐 가스라이팅이라고 말하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사람의 머리를 쇠뇌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쉽게 사람을 노예화 만들고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유 설마 가스라이팅을 당할 수 있을까? 나는 당하지 않아. 그러는데 그게 의외로 또 쉽게 당할 수도 있고 학습된 무기력 이론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은 자기가 착취당하는 것도 몰라요. 그렇게 한없이 끝없이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스라이팅을 받을 때에는 아까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주위 사람들이 네가 지금 이거를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서 바깥에 당겨주는 그런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가스라이팅 얘기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러니까 이러한 범죄들의 특징이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의존적으로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어떤 이 사람이 가해자에게 내가 의탁을 한다, 아니면 의지한다라는 그런 점을 악용해가지고 일어나는 범죄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해자가 그러니까 피해자 스스로 어떤 범행에 피해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해자의 어떤 직접적인 어떤 범행에 대한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뭐 지금은 이러한 뭐 휴대폰이라든지 CCTV라든지 여러 가지 과거에는 없었던 그런 물리적인 증거들을 이용해서 밝혀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스라이팅 범죄에 특히 취약한 분들 있을 것 같은데 가스라이팅 당했을 때 대처법이 따로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심리학적 용어로 말하는 스톡홀름 신드롬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인질 강도가 당했었는데 나중에 그 인질들이 강도를 옹호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결국 이런 심리적 상태에 대해서 객관적 물증을 통해서 계속 들이대도 그것을 쉽사리 자기가 어떤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심리 상태가 있는데 심리 치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을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인 어떤 가스라이팅이 있었다는 물적 증거를 찾아야만 이것을 그 뒤에 있는 배후에 있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에 있어 가지고는 단순한 수사뿐만 아니고 심리적인 어떤 치료까지 하는 그런 어떤 종합적인 수사를 통해서 실제 진실을 밝히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3대 모터쇼인 독일 미넨 모터쇼 IAA가 개막했습니다. 이번 모터쇼에는 현대차가 빠진 대신 삼성과 LG가 처음으로 참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전자 부스에 투명한 미래형 자동차가 전면 배치됐습니다. 삼성전자는 모터쇼에서 차량용 반도체 라인업을 공개했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다양한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삼성 SDI는 고성능 배터리를 내놨습니다. Your car is becoming your mobile phone, your sitting room, the whole experience so that it comes with you when you're mobile. LG는 차량 안에서 모든 게 가능하다는 알파브를 선언했습니다. 자동차를 개인 디지털 공간으로 정의하고 운전자의 경험을 극대화하는 전장 부품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Future mobility will transform into highly sophisticated electronic devices and can be seen as more
of moving space to provide new experiences. 현대모비스도 크기를 자유자재로 변경할 수 있는 전기차 플랫폼을 공개하며 기술력을 과시했습니다. 자동차 전기, 전자장비, 즉 전장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올해 글로벌 전장부품 시장 규모는 스마트폰 부품 시장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전기차는 모터쇼의 중심이 됐습니다. BMW는 운전석에 계기판이 없는 콘셉트카를, 벤츠는 한 번 충전에 750km 주행이 가능한 전기차를 공개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데요.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우리 주변의 가을 풍경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가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파란 하늘일 텐데요.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이런 멋진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탁 트인 하늘과 남산타워가 함께 보이는 풍경이 시원합니다. 또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죠. 서울은 도시 곳곳에 독서하기 참 좋은 도시인데요. 책 읽는 한강공원,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 등 독서하기 좋은 행사가 시내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독서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가을하면은 가을꽃도 빼놓을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가을꽃 하면 코스모스, 맨드라미 등 이런 꽃들이 떠오르는데요. 강원도 철원군 고석정 꽃밭입니다. 촛불 맨드라미, 천일홍, 백일홍 등 화려한 색의 가을꽃들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발길을 멈추고 어느새 다가온 가을을 만끽합니다. 서울 올림픽공원 들꽃마루는 노란 코스모스가 피어 황금 들판이 되었습니다. 이 황금 들판을 찾은 한 가족들이 꽃처럼 환한 미소로 가을의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네, 가을날의 꽃길 산책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에는 늦더위가 이어질 텐데요. 서울과 청주, 광주가 32도까지 오르면서 예년보다 덥겠습니다. 반면 동풍이 불어드는 속초는 25도 선에 그치겠고요. 오늘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에는 5에서 최대 40mm 정도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특히 호남 지역은 시간당 3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에는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영남 해안에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시설물 점검 잘 해주셔야겠고요. 아침까지 강원 내륙과 전남 지역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2도, 대전 31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 속에 늦더위가 이어질 전망이고요. 일교차도 10도 안팎까지 꽤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